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의 정연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차분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개념 이론하고 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한 히스토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differential privacy 그리고 local differential privacy라는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이론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응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fferential privacy에 대한 연구 분야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공학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까 오랜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어, 1977년도에 달라니우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스태티스티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로 스태티스티카 데이터베이스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사용자들의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에 대한 통계 정보, 스태티스티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각 개인들의 그냥 러 데이터는 리트리브하지 못한다라고 가정하시고요. 이 사용자들,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들로부터 스태티스틱한 정보, 통계적 애그리게이션 된 정보를 검색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달라니우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통해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느냐 없느냐, 비교 대상은 그런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지 않았을 때랑 그런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했을 때랑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그런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출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즉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특정한 개인에 대한 어떤 추가 정보의 도출이 불가능하면 안전하다, 프라이버시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달레니우스가 가정한 이런 스태티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프라이버시 개념이 신시아 드웍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그러한 프라이버시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가령 어떤 스태티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키값, 하이트 값을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스태티컬 데이터베이스는 사람들의 남성, 여성 혹은 특정 국가별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을 맞는 사람들의 평균 키값, 에버리지 하이트 값을 알려주는 그런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정하게 되면, 자, 만일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스태티컬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하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 접근한 이 사람이 어떠한 백그라운드 날리지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테리 그로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키값이 리투아니아 여성들의 평균 키값보다 2인치만큼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이 사람은 이 접근을 통해서 테리 그로스라는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의 키값, 하이트 값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죠. 즉 어떤 사람들의 평균 키값이라는 통계 정보를 알려주는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특정인 테리 그로스라는 사람의 정확한 키값을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배경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디 그로스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든 않든 이거랑 무관하게 이 테디 그로스라는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이그젬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나온 결과가 어느 누구의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면 그림처럼 이런 서버상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의 값들이 있고요. 이 값들로부터 어떤 스태티스티컬 정보, 뭐 평균, 분산, 최대값 뭐 이런 식의 스태티스티컬 정보를 도출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그냥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냥 단순한 평균값의 계산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를 사용자한테 도출해 주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그젬플에서 말씀드렸듯이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있을 경우에 특정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출되는 정보에다가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미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런 메커니즘은 특정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어떤 패러미터 값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FDB가 아니고 FDB의 어떤 엡실론이라는 어떤 패러미터 값을 주고 이런 엡실론이라는 어떤 제한된 바운드된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 내에서 안전한 통계 값을 리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스태티컬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 f 프라이빗한 값이 앞에 나와 있던 f 값과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로 하여금 그 차이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가미한 통계치의 값이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았던 원본 통계치 값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프라이버시 개념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이 그림에 있는 신시아 드웍이라고 하시는 이 수학자인데요. 이분이 제안한 어떤 세멘틱 프라이버시 모델입니다.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D랑 D 프라임 있는데요. 이 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 레코드가 같고요. 하나의 레코드가 삭제된 거예요. 즉 하나는 100만 건, 하나는 999만 9,999건 이런 식의 레코드 하나만 다른 나머지는 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D라는 데이터베이스하고 D 프라임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메커니즘, 어떤 메소드를 돌립니다. A라는 기법을 돌렸을 때 D를 입력으로 하고 A를 돌렸을 때랑 D 프라임을 입력으로 해서 A라는 기법을 돌렸을 때 동일한 결과 R이 나올 확률이 2의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 A라는 기법에 대해서 이 A라는 기법은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n개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D'은 n-1개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레코드 하나만 차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이런 두 개의 굉장히 유사한 하지만 한 사람이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연산했을 때 동일한 결과 R이 날 확률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이 기법, A라는 기법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혹은 안 들어가든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그 한 사람 추가되거나 혹은 추가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든 없든 결과가 비슷하다. 따라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작업 앞에서 그림에서 A라고 불렀죠. 어떤 작업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얼마만큼 유출될 것이냐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수치 정량화시켰다는 데 가장 첫 번째 의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정량화된 수치값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인들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연산 작업을 해서 어떤 애그리게이션 통계값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법을 개발할 때 그 기법에서
특정 개인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가 얼마 이상으로는 절대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정량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증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이론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법을 만든 신시아 드웍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 자신이 제안한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시면 어떤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사람, 어떤 개인이 추가되고 혹은 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어떤 개인이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현저하게 깨질 가능성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 즉, 그 사람이 추가되든 추가되지 않든 간에 어떤 작업의 연산 결과가 유사할수록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없다고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라플라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쿼리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처리한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을 그냥 사용자한테 전달해 주면 우리가 앞에 처음 봤던 테리 그로스 케이스처럼 어떤 어떤 사람이 이 테리 그로스라고 하는 특정인에 대한 백그라운드 날리지 아주 풍부하면 이 QD라는 정답으로부터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을 그냥 리턴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값을 더합니다. 에타라고 부르는 값을 더해서 진짜 값이 아닌 약간 변조된 값을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계산된 값을 정답이 아닌 약간 변조된 값을 던져줌으로 해서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그 노이즈 값이 너무 무의미한 의미 없는 이상한 값이 아니고 라플라스 분포,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어떤 확률 분포를 통해서 제너레이트한 값을 주기 때문에 정답에서 굉장히 의미적으로 근접한 값을 사용자에게 주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지만 그 값이 갖는 의미는 살리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라플라스 메커니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에이즈 환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에이즈 환자가 총 몇 명인지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그냥 리턴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에트라고 부르는 노이즈 값을 만든 다음에 노이즈 값을 원래 값에 더해서 리턴하는 것입니다. 이때 노이즈 값은 평균이 0이고 람다라는 분산을 갖는 라플라스 분포로부터 제너레이트된 그런 그 노이즈 값을 이 QD 원래 정답 값에 추가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라플라스 분포를 가지고 노이즈를 제너레이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노이즈를 얼마큼 많이 생성을 해서 붙여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가령 뭐 값이 1부터 0 사이에 있는 값을 리턴하는 어떤 메커니즘이었으면 거기에 붙는 그 노이즈 값하고 뭐 마이너스 100만부터 플러스 10억까지에 있는 그런 범위에 있는 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에서의 노이즈 값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노이즈 값을 얼마큼 줄 거냐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센서티비티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센서티비티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떤 쿼리 Q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전체 원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D로부터 어떤 쿼리를 던졌을 때 결과하고 D 프라임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죠. D 프라임으로부터 동일한 쿼리를 수행했을 때 결과의 차이가 가장 컸을 때의 기준 그런 값을 우리가 델타 Q라고 부르고요. 이 델타 Q를 우리가 센서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즉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어떤 쿼리를 수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값의 차이의 최대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티비티 값 델타 Q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델타 Q를 엡실론으로 나눴을 때 이 값을 우리가 람다 분산이죠. 람다를 하는 그러한 라플라스 분포를 가지고 제너레이트를 하고
그렇게 제너레이트된 노이즈 값을 원래 값에 더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라플라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성된 값은 우리 앞에 설명드렸던 엡실론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한 이그젬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뭐냐면 어떤 마을에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수입, 인컴의 총합을 알려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알고리즘입니다. 만일 어떤 마을이 사람이 굉장히 많겠지만 미스터 화이트 씨가 어제 이사를 했어요. 즉 이사기 전 상태가 있고 이사한 다음 값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사기 전에 이 함수를 썼을 때는 이 마을의 인컴 수입의 총합이 5천만 불이었어요. 근데 이 미스터 화이트가 이사한 다음에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만 4,900만이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냥 어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인컴의 총합을 나타내는 함수로 하면 5천만 불, 4,900만 불이니까 미스터 화이트가 인컴이 100만 불이구나를 우리가 당연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인컴을 순수하게 다 합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플라스 메커니즘을 써서 노이즈를 가미해서 값을 리턴하는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값은 5천만 불이었는데 노이즈를 줬더니만 5,398만 4천 이렇게 나왔고요. 또 화이트 씨가 이사한 다음에 원래 값은 4,900만 불이었는데 5,248만 6천 불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가미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정답 원래 순수하게 값을 줬던 경우는 이사 전후에 100만 불 차이가 났었는데 노이즈를 막 줬으니까 이사 전후에 값 차이가 149만 8천. 물론 이것도 정확한 값은 아니죠. 확률에 의해서 노이즈가 끼어 있는 값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아니고 라플라스 함수로부터 만들어진 노이즈 값을 가미한 값을 주게 되면 어떤 마을의 인컴, 사람들의 인컴의 합을 알려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특정 개인의 프라이빗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게 되는, 따라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안전해진다라는 것이 이 라플라스 기법을 써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다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라플라스 분포를 써서 라플라스 분포를 써서 어떤 값을 랜덤 샘플에서 그걸 더한다고 말씀드렸죠. 노이즈라고 해서. 근데 그런 작업을 이 마을의 인컴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동일한 질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라플라스 함수를 돌려서 값을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라플라스 분포라는 것이 평균이 0이고 람다라고 하는 분포를 따르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수정하게 되면 결국은 가운데 평균 0에 가까운 수렴하는 값들로 많이 제너레이트가 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질문, 이 마을의 인컴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면 아무리 노이즈가 끼어있는 답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수정하게 되면 정답 근처에 가까운 값들을 계속 제너레이트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질문 하나하나마다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지만 그 랜덤 노이즈란 결국은 각각 모든 각 개개인 인디비주얼들에 대한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가미한 정보들이란 거고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각각 개인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했던 정보가 조금씩 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러한 작업들을 무한히 반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답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오랫동안 반복해서 수정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노이즈를 추구하는 기법에서는 이 엡실론 값을 우리가 프라이버시 버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특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엡실론을 프라이버시 버짓, 프라이버시 예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스태티스티컬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버시 얘기할 때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각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정형화한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가정이
각각의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가 서버에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 서버로부터 어떻게 계산된 결과를 사용자한테 돌려줄 때 이 단계에서 어, 노이즈를 생성해서 노이즈를 가미시켜서 리턴해 주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 뜻은 서버 자체에는 온전한 데이터가 있고 서버를 믿는 거예요. 서버에서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잘 보존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일 각 개인이 난 이 서버를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난 서버한테 나의 온전한 값을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untrusted 서버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서버에 값을 줄 때도 나의 진짜 값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각 사용자가 서버에게 자신의 값을 줄 때 이미 변조를 해서 주는 겁니다. 즉 서버에는 정답, 오리지널 값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용자가 값을 변조시킨 값들만 모여 있어요. 즉 서버 자체가 누군가 나쁜 사람이 와서 해킹을 하거나 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가더라도 서버에 있는 값은 각각 개인의 정답 값이 아니고 이미 변조시켜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런 값을 갖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untrusted 서버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untrusted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론이 뭐냐면 바로 local differential privacy입니다. 지역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엡실론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랑 차이가 있다면 앞에서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 D랑 D 프라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데이터 밸류 V랑 V 프라임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값 V라는 값을 통해서 어떤 A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R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혹은 B 프라임, 서로 다른 B 프라임이라는 값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을 돌렸더니만 R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인풋 값 B랑 B 프라임 서로 다른 인풋 값을 갖고 동일한 작업 A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 R이 나왔다. 이런 확률의 B가 2의 엡실론 승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A라는 메커니즘을 엡실론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에서는 네이버링 데이터베이스 D랑 D 프라임 사이의 결과가 같을 확률이 높으면 좋은 거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이거는 서로 다른 값, 두 개의 값, B랑 B 프라임 서로 값이 다른데도 동일한 결과 R이 나왔다. 그러면 이 A라는 메커니즘이 뭐 B를 넣어서 R이 나왔는지 B 프라임을 넣어서 R이 나올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엡실론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최근에 나왔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랜더마이즈드 리스판스, 이게 1965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와너라는 분이 통계학자인데 어떤 통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대답하기 싫어하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잘 하도록 할 것이냐를 고안하다가 만든 것인데요. 가령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뭐 마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리 뭐 비밀 보장을 잘 해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솔직한 대답을 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기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전을 던지게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무조건 예스, 본인이 마약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요. 뒷면에 나오면 본인이 실제로 마약을 했으면 예, 아니면 그렇지 않다, 노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집된 값은 비록 예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사람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예스를 한 건지 아니면 동전이 앞면에 나와서 예스를 한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스, 노 대답하기가 좀 편하죠.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걸 랜더마이즈 리스트반스, 우리말로는 뭐 임의화 응답 혹은 뭐 임의화 응답 혹은 확률 기반 응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랜더마이즈 리스판스 기법을 확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어떤 값이 x가 있었는데 그걸 y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어떤 값이 x가 있었는데 그 값이 그대로 동일하게 표현될 확률을 p라고 하고요. 어떤 값이 x가 있을 때 그 값이 y로 표현될 확률을 q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바이너리입니다. 0 또는 1. 바이너리일 때 true를 true라고 하고 false라고 했을 확률을 p라고 부르고요. true를 false라고 하고 false를 true라고 할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각각 p를 2 엡실론 더하기 1분의 2 엡실론, q를 2 엡실론 더하기 1분의 1 이런 확률로 값을 변조하게 되면 이 결과 값은 엡실론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만족한다라고 증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전 던지기는
예, 이 예에서 엡실론 값이 0인 케이스예요. 즉 P가 2분의 1, Q가 2분의 1.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나왔던 랜덤아이즈 리스폰스 동전 던지기 해서 대답하는 게 엡실론 로컬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완전하게 만족합니다. 자, 앞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실제로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no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여기서는 P죠. P 확률로 그대로 yes라고 대답하고요. Q 확률로는 yes가 no로 대답합니다. 반면에 no인 경우에 P의 확률로 no라고 사실 그대로 대답하고 Q 확률로 no를 yes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실제 yes, no인 사람이 대답하는 결과로 봤을 때는 yes 속에서도 실제 yes랑 실제 no가 섞여 있고 노 속에서도 실제 yes랑 실제 no가 막 섞여 있죠. 따라서 yes, no 한 사람들은 본인의 대답이 실제 yes인지 no인지 다른 사람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여기서 실제 yes랑 실제 no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게 되죠. 이것이 Local Differential Privacy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LDP를 써서 우리가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는 케이스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서 래퍼라는 기술을 씁니다. 래퍼라는 기술을 써서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기본 세팅 있죠. 뭐 가령 디폴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기본 세팅에 대한 값을 구글이 수집을 해 갑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크롬 브라우저 안에 이런 세팅 값 보시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디폴트 홈페이지 값을 뭐 네이버닷컴을 난 기본 홈페이지로 쓴다. 디폴트 홈페이지를 쓴다 그러면 이 URL 값들을 블룸 필터 써서 비트 0, 1짜리 비트들의 열로 표현을 하고요. 각각의 비트들을 앞에 말씀드렸던 랜덤아이즈 리스폰스 기법을 써서 0, 2, 0, 2를 랜덤아이즈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변조된 그 비트 패턴들을 가지고 서버에 수집한 다음에 라쏘 리그레션 같은 기법을 써서 각 사용자들이 어떤 페이지들을 많이 가지고 디폴트 홈페이지로 세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패턴을 프리퀀시 같은 것을 카운트해서 구글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에서도 이런 LDP를 써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뭐 이모지를 수집한다거나 뭐 새로운 단어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애플 워치에서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미 LDP를 써서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뭐 영국에서는 이런 이모지 값들을 많이 쓰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이모지를 많이 쓴다. 어떤 통계적인 패턴들을 수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집하고 있던 사실을 이렇게 세팅되는 설정 파일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들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엡실론 값을 어떻게 정합니까? 라는 거죠. 엡실론 값이 0이면 프라이버시가 완전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yes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 yes에서 yes였는지 아니면 no여서 yes였는지 반반인 거예요. 동전 던지기처럼. 그래서 엡실론 값이 0이면 완벽하게 프라이버시 보존되는 거고 엡실론이 크면 클수록 노이즈가 좀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엡실론을 어떻게 고를 겁니까? 하는 거하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데이터로부터 수집하는 겁니까? n값, 전체 크기값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통상 프라이버시 디그리를 높이려면 프라이버시 안전도를 높이려면 엡실론을 낮춰야 되고요. 엡실론을 낮추면 노이즈가 많이 들어갑니다.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값 자체가 좀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예,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각 개인들은 프라이버시에만 관심이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액큐러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디그리하고 액큐러시는 반비례 관계에 있긴 있는데 각각의 개인의 입장이냐 아니면 정보 수집자, 정보 처리자 입장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이 없고요. 어떤 표준이라든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어떤 수치값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현재로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통상 우리가 어떤 정도의 엡실론 값을 쓰고 있냐면 가령 애플은 이런 정도의 값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맥OS에서 데이터 수집할 때는 iOS에서 데이터 수집할 때는 40에 가까운 굉장히 커다란 버치 값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그 디퍼전셜 프라이버시냐 아니면 로컬 디퍼전셜 프라이버시에 따라서 엡실론 값을 의미하는 바가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참고로 구글 같은 경우는 라이프 타임으로 각 사용자별로 8 내지 9 정도로 쓰고 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LDP랑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가미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크게 다음 가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하나는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데이터 퍼블리케이션, 어떤 데이터를 웹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갖고 변형을 시켜서 공개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특히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신세시스를 많이 하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하게 데이터를 합성하는 기술, 혹은 통계 데이터를 외부에 배포할 때도 프라이버시를 가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1월부터는 미국 센서스 데이터를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써서 가공을 한 다음에 공개를 합니다. 그 밖에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데이터 컬렉션 앤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뉴메릭 데이터 혹은 카테고리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 위치 데이터, 로케이션 혹은 궤적, 트랙토리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스트림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건강 데이터 수집, 그 밖에 뭐 프리쿼트 워드 마이닝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하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쓰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요즘 많이 관심 있는 것이 머신러닝, 딥러닝이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레커멘데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러닝할 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 프리저빙하는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메커니즘 넣을 거냐 해서 그레디언트에 대한 노이즈를 주는 어프로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겐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이냐, 혹은 뭐 페더레이티브 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우리가 보존할 것이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프라이버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좀 레퍼런스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연구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